무조건 전환이 옳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지 않는 게 정답도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으니 100만 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고요. 4세대라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70에서 80만 원 정도 돌려받겠죠. 동일한 치료를 받았는데 보장 금액은 1세대 실비 가입자가 20에서 3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과연 1세대 가입자가 4세대 가입자보다 이득을 본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정확히는 아닐 확률이 높은데요. 40세 남성 기준 1세대와 4세대 실비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연간 보험료 차이는 34만 5,204원에 달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4세대 실비 가입자의 지출이 더 적은 거죠. 게다가 예시는 40세 기준인데 더 높은 나이대일수록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전환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분들은 옛날 실비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득이 될 확률이 높고요. 단순 가격과 청구 금액만으로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옛날 실비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요. 4세대 실비에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비가 없는 분들을 위해 현 시점 가격 비교까지 간단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세대별 실비가 어떻게 다르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1세대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가 가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궁금한 분들은 숨은 보험금 찾기다 뭐다 해서 광고 전화 받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가입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증권에 시작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실물 증권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표를 보시면 2009년 7월까지 판매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곳도 있었고 혹시라도 지금 보험엔 없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보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됐던 실비이기 때문에 회사나 시기별로 보장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보장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보니 1세대 실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좋지만 가장 비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세대 실비를 살펴볼게요.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판매됐는데요. 꽤 오래 판매된 만큼 판매 기간 중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2세대라고 해도 가입 시기별로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3년 4월 이후 3년 갱신이었던 실비가 1년 갱신으로 변경됐고 이때 처음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인데요.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의미냐? 가입 15년 후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는데 그 시기에 판매되는 실비가 5세대라면 5세대 실비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9월에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15년 9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로 변경되어 8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내 실비 보장 조건이 어떤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표를 보고 가입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한 건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의 경우 17년 4월부터 12년 6월 비교적 최근까지 판매됐는데요. 15년 9월 이후의 2세대 실비와 거의 동일한 보장 내용을 보여주긴 하지만 도수치료와 주사료,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분리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 별도 분류된 비급여 항목들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1, 2, 3세대 실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큰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3년 갱신형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될 때마다 몰라보게 오르는 보험료에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하던 급여 치료를 하던 90에서 100%를 전부 보장해주다 보니 가입자분들이 부담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실비는 나와 동일한 성별, 내 연령대의 사람이 얼마나 청구하냐에 따라 갱신 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갱신되는 폭이 크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요즘 실비는 매년 갱신이지만 과거 실비는 3년마다 갱신 혹은 5년마다 갱신이었잖아요.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3년치, 5년치가 한 번에 오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쭉 살펴보면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4세대 실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데요. 우선 기존 실비보다 안 좋아진 점, 첫 번째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3세대 실비까지 그리고 4세대 급여 항목까지는 내가 큰 금액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나머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납입을 해주고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 보장을 받는데 내가 난치성 질환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면 원래 내 자기부담금은 600만 원이지만 이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납입을 해주고 나는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요.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안 좋아진 점 두 번째,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10%씩 늘어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3세대에서 MRI, 도수치료, 주사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세대부터는 모든 비급여 치료에 자기부담금이 30%로 늘어났고 급여 항목 역시 10%에서 20%로 변경됐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줄어든 보험료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실비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워낙 중요성이 대두되고 많이들 가입하시다 보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뵙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보험금 청구인데요. 막상 청구를 하려다가 보험금 청구 치료 후에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치료 직후에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요청으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치료 후에 바로 청구했다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치료받고 청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한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볼 테니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실손보험 청구 관련 영상에서 언급했던 얘기가 있죠.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다. 그 이유는 서류 떼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 또는 수술이라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만 추가로 있으면 되는데 청구액이 고액이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9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후 가입한 시기에 따라 70에서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실비를 함부로 청구했다간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다 청구하면서 불이익은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실비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운전자 보험 할 것 없이 청구를 하려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에는 우리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다 보니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청구 이력은 ICPS라는 보험 신용정보 종합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사건, 생명보험 사건, A 사건, B 사건 이 청구 이력을 전부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내 청구 이력을 보험사에서 이미 전부 열람할 수 있고 보험 가입 시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요. 서류만 준비해 둔다면 1년 전 치료든 2년 전 치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전에 치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입니다.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3개월 내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약 처방이 있는지를 묻고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내에는 보는 게 좀 많은데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이나 중대질병 진단, 치료 이력,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사항들입니다. 이 고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이 고지사항을 체크해봤더니 나는 2년 전에 검사 몇 번 받았었는데 1년 내엔 없으니까 해당 안 되고 6개월 전에 약을 일주일치 정도 처방받았으니까 3개월 내 치료에도 5년 내 30일 이상 약 복용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막상 심사를 올려보니까 가입 거절 혹은 재심사 통보가 날라옵니다. 내가 청구한 이력이 조회되니까 해당 병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병 코드가 인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꽤 흔하게 겪는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치료 직후에 하게 되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도 인수에 제한이 생기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물리치료의 경우 반복적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게 되는데 7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5년이나 고지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한두 번만 받았어도 보험사 심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험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3.15 고지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편하게 해당되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입원 또는 수술을 했다면 3번 5년 내 알릴 의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 대상이니까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고지 대상이니까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거죠. 반면 이번 1년 내 추가검사 재검사 또는 1번 3개월 내 치료력 여기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에요. 만약 작년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태가 호전돼서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세불명의 두통은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병력 중 하나지만 청구 이력만 없다면 1년이 지나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가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년이었죠. 무사히 가입한 이후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고지 의무도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마음 편히 청구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까지가 보험금 청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서명을 함부로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또는 암이나 수술비 이런 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난 지금도 보험 없고 앞으로도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라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해도 조사가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조사까지 한다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고 어떤 치료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근거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와 치료 내용이 불일치하여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염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처방받은 약이 안약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저 같아도 조사를 해볼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비합리적인 가격,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감기약 3일치 처방받고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과잉진료 의심기관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된 고지사항이 위반이 의심된다든지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고객님들 청구를 해드리다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좀 복불복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가 배정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수일 내에 조사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조사가 필요하니 여러 가지의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써줘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써주지 않아도 무방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자문 동의서가 있습니다. 가장 문의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이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보통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별 의심도 들지 않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게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가로 습득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조사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거죠. 즉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가 부족하다던가 다른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자 환자의 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여러분께 동의받기 위해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뚜렷하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절대 써주면 안 되니 써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계속 보류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해도 좀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때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제3병원의 의료자문을 받는 건지, 조사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나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 제출하겠다, 이렇게 먼저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사에서 꼭 다른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역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갔던 병원은 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얘기하는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3의 상급 병원에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이 동시감정 제도입니다. 이 동시감정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자문을 받게 되면 혹시나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동시감정 제도인 거죠. 이렇게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병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인데요.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사항에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고 그에 대한 청구사항이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서류는 여러분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청구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이 면책 동의서에는 사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부재소 합의서는 앞에 면책 동의서류와 비슷한 의미의 서류인데요. 여러분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시게 된다면 향후 이 청구한 건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제소, 즉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만약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재소 합의서 또한 서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책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는 내가 정말로 모든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았고 앞으로 청구할 일이 전혀 없다면 동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받을 것이 있거나 석연치 않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절대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건강보험 공단 자료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동의만 해줬다면 내 청구권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이 직접 발급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자료를 지급하지 않죠. 때문에 조사자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청구한 것 말고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겠지만 혹시나 내 공단 자료 중에서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공단 자료와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건데요. 그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방문하여 모든 의료 기록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서류나 정보들은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니까 굳이 동의하시거나 서명해주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가 파견된다면 서명해주지 말아야 하는 혹은 서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보험사에서도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서명하거나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써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주셔야 하고, 대신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를 써주실 때는 병원명이나 발급 서류를 꼭 명시하고 유효기간이 있도록 날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병원까지 방문할 수도 있겠죠. 실비는 저렴하면서도 범위와 보장성 모두 좋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나 상해를 커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실비가 있으면 보험의 지출을 크게 아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럼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특약들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 진단비나 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골절이 되거나 뼈에 금이 가거나 이랬을 때 보장받을 수 있고, 깁스 치료를 하게 된다면 깁스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빼려니 아쉽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20-30만 원씩은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골절을 당할 확률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일상생활에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고로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 보장받는 건데, 골절이 되거나 깁스 치료를 받는다면 실비에서 80-90%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넣는 것이 좀 안정감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골다공증 등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골절되면 나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인의 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원 일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입원했을 때 입원 하루당 돈이 나오는 특약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복으로 몇 개씩 가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중환자실 등 정말 여러 가지 입원 일당이 있지만 이 입원 일당 역시 대부분 빼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형으로 비교를 해도 11개 회사 질병 입원 일당의 만원당 평균 가격은 7,322원, 상해 입원 일당 평균 가격은 1,807원이었어요. 이 가격에서 입원 하루에 3만원이 나오고 싶다 하시면 3배, 5만원이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5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제2사의 동일 조건 암진단비 가격을 가져와 봤는데요. 7,710원이면 1,000만원을 넣을 수 있는데 질병 입원 일당 만원과 별 차이가 없죠. 암 진단비 1,000만원과 질병 입원 일당 만원, 저라면 당연히 암 진단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가입하고 꾸준히 돈을 내고 있는 실비보험, 여기에서도 가입 시기별로 보상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입원비의 70에서 90%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돈 내가면서 또 가입하는 건 중복 투자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악재에 대비하는 거지 보험금 몇만 원 소소하게 타려고 하면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이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종합수술비는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큼 보장성이 굉장히 좋은 특약이지만 과도하게 가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보험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수술로 보험금을 다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과하게 수술비 특약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들께 기존 가지고 있던 보험을 잘 가입했는지 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데요. 그렇게 여러 증권을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32대, 112대 질병수술비를 전부 넣어서 수술비에만 5만원, 10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집안엔 이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 수술비는 꼭 넣어야 하고 진단비 넣고도 여유가 좀 되니까 1호종 수술비도 하나 넣자,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 건 찬성이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 추천받은 대로 혹은 인터넷에서 좋다길래 지인이 싸게 나왔대서 이래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수술비에만 너무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진단비라든지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선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수술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1호종 수술비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호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거나 가벼운 수술은 1종으로 중대하거나 큰 수술은 5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별로 가입 금액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가벼운 1종 수술을 했을 땐 20만 원이 나오고 심각한 5종 수술을 했을 땐 1000만 원이 나오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해도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혹은 수술 방법에 따라 3종, 4종 또는 5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2, 3종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수술들을 보장받고 4, 5종에서는 심각하고 어려운 수술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수술비이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수술비입니다. 종별로 대표적인 수술을 찾아보면 1종에는 안검하수나 백내장 수술이 있고 2종에는 대장용종 제거술, 흔히 맹장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충수 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3종에는 녹내장 관열 수술이나 비교적 가벼운 암 수술들이 들어가고 4종과 5종에는 관열 수술이 주를 이루는데요. 부위가 아닌 수술의 규모를 보는 1호종 수술비이기 때문에 원인이 암이든 혈관질환이든 개복술이나 개흉술, 개두술을 동반하는 큰 수술들이 4종, 5종에 주로 해당합니다. 그런데 5종 수술비를 1000만 원 가입했다고 해서 이 표에 보시듯 단가가 비싼 수술까지 커버하긴 힘들겠죠.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뇌, 심장처럼 중요한 부위 수술을 할 때 비용이 2천에서 3천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증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수술비는 산정특례 제도로 나라에서 치료비 대부분을 보상해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과한 수술비보험 가입은 지양하시고 종수술비 정도만 추가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암 치료 특약들이 있는데요. 암 치료 특약하면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표적 항암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 표적 항암 약물허가 치료 등 특정 암 치료 단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암 걸리면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거 받던데 빼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받은 뒤에 수령하는 것, 어떤 게 우선일까요? 당연히 암을 진단받은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면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등 특정 치료 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암 역시 우리 집안은 암 환자가 정말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비로 보완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한테는 실비가 있잖아요. 암 치료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암 수술도 병원비의 80~90%는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특정 치료비 특약을 넣어야 하나 고민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진단비를 추천드립니다. 암 관련 치료비를 10가지 가입한다고 해서 이걸 전부 보장받기는 힘들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